다들 뭐 사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촬영 감독 이름까지 외우고 보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이 감독, 이 촬영 감독의 활약이 너무 커서 이제는 아쉬우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 아픈 기억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옛날에 키노라는 잡지에 네네.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서서 기사. 1차를 통과했어요. 네. 2차에 갔는데 지금도 유명하신 영화 평론가이신 정성일 평론가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촬영 감독 10명을 대시오. 10명? 네. 한 명도 몰라. 그래가지고 감독도 아니고 촬영 감독을. 네. 그래서 떨어졌구나. 어렵죠.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촬영 감독 보통 잘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많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에마누엘 루베츠키의 최근 지난 몇 년간은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서 특히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려 이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 역사상 처음입니다. 3년 연속으로 촬영 감독상을 받았어요. Gravity. Emmanuel Lubezki. Emmanuel Lubezki, the Rabbit. He won last year in this category for Birdman, and the year before for Gravity. He has a total of 8 career nominations. 물론 아카데미를 받았다고 세계 최고의 촬영 감독이다 이렇게 꼭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더 좋아하는 촬영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어쨌건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하나이고 더군다나 3번 연속 받은 작품들이 다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이다 해서 오늘 한번 모아봤고요. 촬영 감독 이름보다는 이 세 편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래비티, 버드맨, 그리고 에버넌트까지 세 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촬영 이야기도 곁들이는 방식으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에마누엘 루베츠키라는 감독은 사실은 뭐 지난 10여 년간 멕시코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곳에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3인방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 이 세 편 중에서 우측의 2편을 만든 감독이죠. 그리고 또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죠. 또 알폰소 아라우라는 감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독들이 지난 10수년간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거대한 바람을 만들어냈는데 그 상당수의 촬영을 바로 에마누엘 루베츠키가 하면서 전면에 나선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이런 멕시코 감독들이 만든 영화 외에도 트리 오브 라이프 촬영 정말 좋아서 기억하시는 테렌스 밀리. 네, 맞습니다. 그것을 또 찍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작품을 찍으신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네. 팀 버튼의 슬리피 할로우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찍으셨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훌륭한 그 좋은 영화들 촬영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입니다. 어쨌건 이 루베츠키 감독하면 이제는 뭐 롱테이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드시 꼭 롱테이크만을 찍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도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롱테이크를 자주 찍는 건 사실이고요. 롱테이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정된 픽스드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고 카메라가 이동하는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루베츠키는 굉장히 이렇게 종횡무진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이동 롱테이크의 발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렌즈를 쓸 때 롱테이크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롱테이크를 광각 렌즈랑 결합을 시킵니다. 광각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장센이라고 말을 할 때 미장센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광각으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초점이 다 맞아야 되고 화각이 넓어야 잘 보여질 테니까. 그래서 미장센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상대적으로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망원이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루베츠키는 롱테이크로도 유명하지만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 감독, 촬영 감독의 스타일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유를 만들어봤는데 네네. 촬영 리드미컬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영화의 촬영을 춤에 비유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슬리피 할로우는 저한테는 약간 발레 같아요. 그런 우아함이 있어요. 그래비티는 저한테는 왈츠 같아요. 저 두 사람이 계속 정말 왈츠 같아요.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 왈츠의 느낌이었고 버드맨은 재즈 댄스 움직임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어떤 역동적이면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랐고요.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약간 현대무용 같은 느낌의 자유로운 형식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촬영, 춤에 비유해서 이렇게 영화 촬영 스타일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롱테이크하는 그 자체로 굉장히 예술 영화니까 이게 무슨 기록 경기 같아가지고 12분? 지난번에는 7분이었는데 뭐 이런 얘가 식의 12분 했단 말이지. 14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롱테이크 자체가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스키도 이것을 최대한 길게 찍을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니고요. 오히려 루베스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게 되면 롱테이크를 감독이 밀어붙일 때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대표적으로 그래비티 첫 장면이 10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루베스키가 감독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길게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고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는 사실상 하나의 쇼트로 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찍는 영화를 찍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까지 있거든요. 칠드런 오브맨을 보시게 되면 정말 끝내주는 롱테이크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특히 2개가 있는데 중간에 숲속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보고 나와서 와, 그 롱테이크 정말 괜찮았다, 끝내줬다라고 관객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루베스키 스스로가 영화를 잘못 찍었구나 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롱테이크를 제대로 구사해서 찍게 되면 그게 롱테이크인지도 몰라야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 그 기술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기술을 화려하게 찍느라고 영화에 몰입해서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찍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오늘 영화를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롱이라는 단어가 실험적이냐 실제 길이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초반 전투씬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씬 자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롱테이크 같으면 실은 롱테이크가 아니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 찍고 어떻게 찍었느냐보다 그것이 영화 미학적으로 어떻게 주제의식이라든지 이야기와 결합해서 영화 자체의 그 미학적인 비전을 실현하는가 이런 얘기를 안보는 면에서 가게 색깔 영화를 자 오늘은 넘어가시려고 고레다 이르카즈 감독의 대단을 설명하면서 한 줄로 이랬잖아요. 오늘은 5줄에 대충 눈치 채셨겠지만 하면 비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화면 비율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한해를 또 화면 비율에 얘기를 나왔어요. 참고로 일본 그래픽을 보시다가 저게 뭐야? 저게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용산의 일격만 보여드리는 걸로 5가지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1대 1.133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대 1.37 이게 무성 영화에 많이 쓰였다면 얘가 이제 할리우드 유성 영화에 무성 영화에 많이 쓰였죠. 1대 1.78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TV로 보는 LCD TV로 보는 그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비전이라고 하죠. 아카데미에서 자체로 만들었던 그 비율을 1대 1.85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네마스코프라고 불리는 지금 1대 2.35 이게 많은 극장에서 지금 그 화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다루는 영화들을 잠깐 참고를 해보자면 레버넌트와 그래비티는 1대 2.35 이 비율로 찍혀 있고요. 그리고 버드맨은 1대 1.78로 찍혀 있을 텐데 넓은 그리고 많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네마스코프를 쓰게 될 테고요. 버드맨 같은 경우는 협소한 장소에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이런 비율을 선택하게 된다.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개의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설명했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딱 보통 색도 2도, 3도 인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드네요. 한국의 로스코라고 불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말을 이렇게 얹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몇 달 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떡밥에 이제 해보겠다. 떡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떡밥을 던지면 이걸 또 멀리 던져서 즉석에서 괜찮아. 다 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커밍스 Emmanuel Lubezki, the 알았지? 기획에서 촬영하고 후반 작업해 주고. 알았지? 넌 말은 안 맞지만 괜찮아. 말이 돼. 알았지?
네, 처음 소개드릴 작품은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기억에서 아마 생생한 작품부터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 감독상, 촬영상을 받았던 첫 번째 작품 레버넌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하죠? 그렇죠. 이건 우리 보는 사람은 참 황홀하지만 네. 찍는 사람은 어땠을까? 아니요, 보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황홀하지 않고요. 지긋지긋하면데 그 재미로 보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일단 촬영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광각으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롱테이크는 덜 과시적으로 찍기도 했었죠. 나머지 두 편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촬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촬영 자체가 최면 같아요. 아주 천천히 카메라는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촬영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하늘 속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요. 숲의 정령 같은 네. 촬영을 하고 언제든 오세요. 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에서는 로우 앵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에서 찍은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낮으면 로우 앵글인데 이 영화는 로우 앵글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로우 앵글로 찍으면 인물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중에서 특히 휴 글래스라는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이 얼마나 위태롭게 생존을 이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감독, 이 세 편을 만든 영화를 만든 건 두 감독이잖아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방식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인공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 햇빛, 아니면 19세기에 실제로 썼던 등잔불 같은 그런 기본 불빛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흐름대로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인들을 관객들이 영화에서 보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찍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촬영은 굉장히 극한에 가까운 저는 궁금한 게 저런 대감독들, 이 대촬영 감독이 있으면 이 권한 싸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감독들은 카메라의 앵글 사이즈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감독도 있고 그것을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확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샤오시엔 감독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한테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맡기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근데 경우가 다르게 아닐 것 같은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은 또 달리 일일이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독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베스키 감독이 10대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래비티를 찍은 알폰소 쿠아론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친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오랜 협업, 두 사람이 무려 영화를 6편을 같이 찍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촬영 감독의 권한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저는 그 루베스키가 이 레버넌트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해주신 영화 속 시간대로 촬영을 하는 것, 그리고 인공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버드맨처럼 하나의 매끄러운 롱숏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목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목표가 세 개 다 완전히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 자체가 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영화는 이제 주로 겨울 장면, 영하 30도의 캘거리에서 찍었는데, 캐나다에서 찍었는데, 캐나다에서 찍다 보니까 그게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일정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더 이상 눈이 오지 않고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맨 뒤에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나머지 장면들을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원래는 6,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1억 3,500만 달러인가? 거의 배인데요. 2배가 넘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망하면 파산을 하는 건데 이 영화는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어쨌건 그런 집념의 영화이고 야심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눈이 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1년을 기다렸나? 그게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네. 영화사에 이런 극악무도한 프로덕션, 이런 제작을 했던 영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츠카랄도 같은 영화는 배를 가지고 산을 넘기는 얘기인데 실제로 배우와 스태프들이 배를 들고 산을 넘는 과정을 찍은 영화라서 사고는 많았나 보죠? 진짜 내가 산으로 가는 영화죠? 네,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도 확 와닿네요. 사고는 얼마나 많았으면. 네, 워낙 유명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묵시록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 현장이 지옥 같은 그 말 그대로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이 레버넌트를 찍으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해고도 됐고 힘든 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도중에 가기도 했는데 한 스태프이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는 실제로 촬영장이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촬영 현장이었다고 해요. 저번에 그 전투 장면도 그렇거니와 네. 디카프리오가 몸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감독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 장면을 또 롱테이크로 하나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도 저 모든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훌륭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결국 그게 어떤 시대, 어떤 공간을 다루든 간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시공간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영화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창조한 하나의 시공간으로서의 세계의 물성 그 자체를 이렇게 잘 보여준 영화도 사실 드물다.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미국 미주리 강변에서 겨울에 개고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정말로 그 시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물성 자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걸 텐데 네. 그 세계의 실감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루베츠키 촬영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세계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촬영이 좋아야 할 텐데 그 실감의 측면에서 가장 어울리는 파트너가 루베츠키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어떻게 그 고결함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멋있는 문학적인 대사를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인간의 가장 낮게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절박한 육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결한 정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화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